2024년 수능 이제 1등급 비율이 4.7%에 그쳤던 이제 그 시험에서 오답률 86%로 가장 높았던 33번 빈칸 문항입니다.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단어들을 보시면 뭐 striking, encounter, isolated, precision 뭐 이런 단어들 지금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지문에 고급 어휘는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뭐 어려운 구문도 없는데 왜 못 풀었느냐, 이 내용 자체를 다 읽었을 때 결국 다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능 1등급 중학교 1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정된다. 오늘 발표드릴 중등관 박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1월에 수능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면 6월,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거의 작년 수능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영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교육 업체들에서 아마 이번 1등급은 1%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그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1위부터 10위였던 문항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평소랑 비슷하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빈칸, 순서 삽입, 뭐 함의추론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데요. 주목해 주셔야 될 점은 이 오답률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80% 넘어가는 문항이 5문항이나 있고요. 지금 오답률 10위에 해당하는 문항도 64%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이거는 지금 거의 기록적인 그런 오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어려워진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0점이 넘는 비율이 10%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평가인 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11%인데요. 영어는 아무래도 이제 제2외국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시행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첫 해에는 10%로 아마 좀 의도했던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가장 최근에 봤던 2024년 수능에서는 1등급이 4.7%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상대평가 1등급과 차이가 없는 비율인데요. 이제 지금 의대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정원 증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N수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에서 0.4% 안에는 들어야 의대를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가 1등급을 맞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완전한 필수 조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정확한 독해를 하려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어휘, 구문, 논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어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수능 지문이에요. 31번 빈칸 문제이고요. 지문을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선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question, controversy, bias 모두 중등 아이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이번에 어카운트도 마찬가지예요. 어카운트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은행 계좌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요. 어카운트를 사전에 쳐보면 7번부터 8번까지 아주 여러 개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성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알고 있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카운트가 중요성인 걸 몰라서 아예 접근조차 못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단어가 adaptation이라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아마 이 지문의 키워드가 되겠죠. 아이들은 대부분 adapt를 적응하다로 외웠기 때문에 adaptation을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adaptation은 각색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지문 전체에 adaptation 말고는 모르는 단어도 없고 구문도 없는데 이 지문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를 읽어도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이 이렇게 어휘로 변별력을 둔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질보다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수능 지문에서 모든 단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완전히 초면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번이라도 본 단어인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와 표제어를 연결해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충분히 양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이 산발적으로 이제 외웠던 단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접두사, 접미사, 어근학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지금 KNS에서도 능률복화 어원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라는 접두사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는 앞으로 혹은 찬성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프로가 붙은 단어들은 어느 정도 맥락이 같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어근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단어 뜻을 유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proceed라는 단어만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본인이 새로운 지문에서 progress를 마주쳤을 때 내가 이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지만 pro라는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나아가고 진보하는 의미를 가지겠구나 라고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문에서 promote라는 단어를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회사 생활에 관한 지문입니다. 본인은 promote를 촉진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회사 생활에서 촉진하는 게 과연 뭘까? pro가 붙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승진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표제어를 많이 외워서 절대량을 늘렸다면 이제 그것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이 어근학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문으로 굳히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문으로 단어 공부를 했을 때의 장점은 머릿속에 꺼내어 쓸 수 있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단어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카운트나 어댑테이션처럼 이런 다이어인 경우에 맥락으로 그 문장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을 때 훨씬 그 단어의 기억력이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으로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조금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armonious란 단어가 예문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굉장히 harmonious, 조화롭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harmonious 자리에 rigid란 단어를 반의어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 생활에서 rigid 너무 엄격해서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 이런 두 가지 맥락으로 한 번에 반의어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3단계로 잡고 공부를 하면 수능 1등급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구문입니다. 2018년도 수능 40번 요약 문제인데요. 지금 마지막 문장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수능 지문이 애초에 7문장에서 9문장으로 짧은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문장이 7줄에 해당하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이 문장의 대체 주어 동사가 몇 개인지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어디가 수식해주는 어구인지 찾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흘러가는 대로 읽다가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한 채 지문이 끝나게 돼버립니다. 요약 문제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문장이었을 텐데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었던 2024년 수능입니다. 여기 30번 어휘 문제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중요한 점은 1, 2, 3, 4, 5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단어들을 모르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그 뒷문장과의 유기성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실게요. 다 not, no로 부정어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정어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으로 이 형국은 참담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no 포인트 뒤에 보시면 will the buyer se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알기로는 무조건 영어는 주어가 먼저 그 뒤에 동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the buyer이라는 주어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도치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긴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부정어가 여러 개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도치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어휘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이 수능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문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실 구문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8, 90%가 주어 동사를 찾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어는 이제 문장의 주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 주체의 행동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찾아도 아주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짧게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이 구문학습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형화된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학습이 바로 구문학습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천일문이라는 교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차를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이제 마치 문법책처럼 나뉘어져 있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였을 때는 대부분 앞에 명사가 위치하는구나. 뭐뭐 하는, 뭐뭐 할로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구문 적용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교재들이에요. 사실은 이 구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어떤 구조가 완벽히 잡혀있는 친구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법 시간에 투부정사, 가정법 배웠던 것들을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구문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조사를 붙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실제 독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면 선생님 이 지문의 맥락은 이해를 했어요. 주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해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이 조사 붙이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with라는 전치사를 해석하라고 시켜보면 대부분 with my friends 하면 내 친구들과 함께 라는 뜻으로만 되게 한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with라는 전치사는 with a pen 하면 펜을 들고 펜을 가지고 라는 뜻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앞뒤에 온 품사나 어떤 문장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구문학습입니다. 그 다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긴 문장을 뜯어보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길이만 길 뿐이지 우리 영어 문장의 형식은 1, 2, 3, 4, 5 형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붙은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붙은 하나의 목적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문학습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논리력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어휘와 구문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논리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2024년 수능 이제 1등급 비율이 4.7%에 그쳤던 이제 그 시험에서 오답률 86%로 가장 높았던 33번 빈칸 문항입니다.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단어들을 보시면 striking, encounter, isolated, precision 이런 단어들 지금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지문에 고급 어휘는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어려운 구문도 없는데 왜 못 풀었느냐. 이 내용 자체를 다 읽었을 때 결국 다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번 선택지로 넘어갔을 때 너무 이제 출제자가 트랩을 걸어놓은 그 매력적인 오답에 영락없이 낚이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문이고요. 이번에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봤던 6월 모의고사에서 의외로 이제 2점짜리였던 36번 순서 문제가 오답률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이제 색깔별로 구분해놓은 부분들이 이 지문이 왜 intentional setting of fire 뒤에 A가 와야 하는지, 왜 A 뒤에 C가 와야 되고 B가 와야 되는지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출제자나 선생님들 눈에는 바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학생들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논리력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리력을 결정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는 최우선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의 구조라는 것은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 언어 전체, 국어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어 잘하는 친구 치고 영어 못하는 친구가 없고요. 국어를 못하는데 영어만 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글의 구조라는 것은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능 지문에 일반적인 논리 전개 구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지문 구조 첫 번째 주제문,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수능 지문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두 갈식으로 주제문을 주고 뒤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1, 근거 2 혹은 예시 1, 예시 2 이렇게 전개되는 구조 방식이 굉장히 흔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지문 구조 3번 보시면 통념 반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20번대 주제 문제, 주장 문제, 요지 문제들에서는 특히나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첫 번째 문장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오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했을 때 뒷문장에는 아이들이 글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뒷문장에 뒤집겠구나.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뒷부분을 유추하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시키고 있냐면 토플 지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문단이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 7문장에서 9문장짜리 그 한 지문이 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주제문이고 어디까지가 예시인지를 찾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문 구조가 그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지문 전체를 뭐 2단락이나 3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탑다운 형식으로 이제 지문 전체를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문장 단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할 차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쉽게,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 수능 문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만약에 핵심 내용은 민수가 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능 지문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민수는 날씨 좋은 날에 햇빛을 맞으며 두 팔을 양쪽으로 가르며 뭐 아스팔트 거리 위를 통통거리며 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이 붙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문장의 주어 동사를 파고들어 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사실은 민수가 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들을 최대한 쉽게 본인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 8문장을 이렇게 요약해놓고 나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문장 간의 유기성을 파악하고 뭐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까지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길게 나와 있는 이 수식어구가 많이 붙은 이 문장이 결국엔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수능 공부의 1차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한 문장을 요약하는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패러프레이즈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지금 제가 33번 빈칸 문항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같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같은 말인데요. 이제 파란색 부분을 좀 보실게요. internal processes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적인 과정이죠.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는 subjective experience, subjective 아주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본인 내부의 생각이니까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게 뒤로 가면 our decisions, 우리의 결정, 나만의 결정이죠. 그리고 our emotions, 나만의 감정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들이 전부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아이들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수능 지문 안에서 세계를 초과하는 어떤 상반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똑같은 말을 찾아낸다면 다른 방식으로만 서술한 것이라는 걸 알아낸다면 뭐 이분법이나 혹은 많게는 3개까지로 바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 수능 영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중에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 외에 있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소재들이 지문에 등장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탓이었는지 2024년 수능 영어에서는 사실은 어휘 자체도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조금만 어려운 단어라고 할지라도 밑에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구문 자체도 그렇게 고난도 구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1등급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킬러 문항 배제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소재들의 지문의 특징이 선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문제 너무 쉽네? 라고 빈칸 문제까지 다 읽었다가 1, 2, 3, 4, 5번에서 그 매력적인 오답에 완전히 낚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문 내용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이 선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이 고난도 문제의 경우에 상징과 은유가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징과 은유를 찾아내는 연습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아마 스스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겠죠. 많은 매체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네,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매력적인 오답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답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찾아내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 2, 3, 4, 5번 내가 답을 맞췄더라도 1, 2, 3, 4, 5번의 모든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 1, 2등급 그 갈림길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지금 나이대에 와닿는 건 어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능 어휘는 약 6,000개 정도를 외우면 수능에서 다 이제 아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가 그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답을 결정하는 어휘들은 뭐 고2, 고3 어휘에서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고2, 고3 수준의 그런 단어들이 20%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이 고3 수준 어휘까지 충분히 학습을 한 뒤에 수능으로 들어가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 지문에 등장했던 횟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케네스 R&D 팀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이 수능 어휘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마이너스 속성을 가진 수능에 출제됐던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대부분의 단어들은 플러스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make이나 do, take 같이 그냥 중성적인 뜻을 가진 단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이너스 속성의 단어들은 그 개수나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수능 지문에서 조금 모르는 단어를 마주쳤다고 할지라도 앞에는 플러스 내용이었는데 중성적인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단어가 등장했네. 뭔가 판도가 바뀌었나 보다. 흐름이 바뀌었구나. 이거 이분법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어휘 접근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수능 어휘를 조금 더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 수능을 고3 때 1등급 받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어휘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내신이 생겼죠. 2학기 때부터는 대부분 학교들이 내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을 필두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0번의 내신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중간에 한 달씩 내신 준비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규 들었다가 그 기간 안에 단어를 뭔가 연속적으로 이 흐름을 가지고 외우기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또 사실 우리 친구들은 대치동 친구들은 영어를 중등에서 끝내고 간다. 나중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좀 더 몰두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영어 공부를 그중에서도 어휘 공부를 시간 들여서 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표제와 암기를 마무리해서 절대량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끔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는 시험 안 보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초등 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뭐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어 도서관을 다니거나 이런 재미나 놀이 위주의 영어 공부를 이제 하다가 중등으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학습량도 너무 많아지고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등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데 본인은 이 단어도 모르는데 이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외우면 그 단어 한 개가 7개로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레벨 친구들 경우에도 단어 그냥 손 놓아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표제와 암기를 마무리해서 본인이 아는 단어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것, 구면인 단어들을 늘려놓는 것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빈틈없는 문법 지식을 쌓아야 될 시기가 바로 중학교 1학년 시기예요. 지금까지 실컷 독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문법 얘기가 나왔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문학습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문법입니다. 아이들이 뭐 투부정사, 동명사, 가정법,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제 문법 공부를 하게 되죠. 이 문법 공부를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구문 학습을 할 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그 사이에 있는 전치사 구 혹은 관계대명사 절 모두 올바르게 묶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미 단위로만 바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문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문법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모두 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2학기에 들어가서 뭐 내신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이 구문 학습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의 언어로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쉬운 언어로 그 수능 지문에 있는 문장 단위를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는 뛴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연습을 최대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알파 세대 친구들이 좀 문해력이 낮다라고들 많이 뭐 기사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나 학부모님들 세대랑 비교해서는 뭐 책보다는 영상이 훨씬 익숙한 친구들이고 이제 긴 글보단 짧은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해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아이들 중등 올라오면서 수행평가 너무 많고 학원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서 막 잠도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들 집에서 책 읽히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하면서 학원 숙제, 학교 숙제도 잘 해갈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 솔루션으로도 많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해설지를 읽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토플 영어를 수업 시간에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 토플 영어 지문을 본인이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본인 나름대로 요약을 해봅니다. 네, 좀 그렇게 구성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써도 괜찮고요.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 해설지로 넘어가서 마치 비문학 그 한글 독서를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이 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글 해설지를 읽고 난 뒤에 다시 오른쪽에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영어 요약본과 한글 요약본을 둘이 비교하다 보면 본인의 문제점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긴 문장이 나오면 이걸 그냥 스루해버리는구나. 아니면 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것을 유추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비어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한글 해설지 자체를 천천히 읽다 보면 이것도 비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서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용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설지를 많이 읽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수능 독해 1등급으로 가는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우리 케네스 중등관에서 준비한 수능 독해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간 방학 한 차례를 빼고 총 6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정규랑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숙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풀이도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단어들 암기들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이들이 해와야 되는 부분들은 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 암기를 다시 해서 단어 시험 준비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게는 앞에 1, 2번은 구문 수업 그리고 뒤에는 수능 독해 수업입니다. 구문 수업은 두 레벨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문 기본반입니다. 구문 기본반은요. 단문 독해 집중반이에요. 이 단문 독해라 함은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정확한 해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찾아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글로 쓰는 연습 해보게 될 거고요. 이것이 기반이 된 친구들이라면 구문 심화반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구문 심화반은요. 장문 독해 집중반입니다. 길이가 긴 장문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이 여러 개 나오는 복문 형태인 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장문 독해를 하나하나 구조 분석해서 어디가 전치사 구인지 어디가 관계대명사 절인지 표시하면서 주어 동사 확실히 찾게 되고요. 구조 분석 위주의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능 독해반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고3 수능별로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능 유형반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 문항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 파악을 하는 반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 독해가 28문제 고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각 번호마다 이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21번 함의 추론 유형, 그리고 31번부터 34번 빈칸 유형, 36, 37 순서 유형, 그리고 38, 39 삽입 유형, 이렇게가 아이들이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유형들인데요. 이제 그런 킬러 문항 유형들까지 포함해서 20번대의 주제, 주장, 요지 파악하는 문제들 모두 유형별로 다루는 그런 수업입니다. 만약에 본인은 수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수능 모의고사반 수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8문제를 한 세트를 전부 풀어보는 그런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이 수능 1등급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대 진학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수능 1등급을 중등에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심화 독해로 탭스 독해, 입문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 그 독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법도 그렇지만 독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아이들 스스로 독해력을 키우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 특강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특강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등관으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